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을 했던 그 이영문입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해마다 하는 자살 예방 워크숍,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한 몇 차례 정도 워크숍 때 자살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았고, 또 자살에 대한 제 생각들을 간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끔 뭐 오해가 있기도 하고요. 자살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틀리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살 문제는 어떤 의료적 측면이나 혹은 보건 혹은 복지 측면의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 그걸 대전제로 하고요. 자살이라는 문제는 결론 부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건 매우 철학적인 주제고 그 삶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자살을 보건복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 한계점과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자살과 자살 예방에 대한 저의 생각의 이제 결론입니다. 한 6년 전에 자살은 자기 본위성을 증명하는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좀 6페이지 정도로 길게 한번 원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본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기 본위라고 하는 것이 에고티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 에고이즘과 에고티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건데, 둘 다 자기라고 하는 자아죠. 자아 혹은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 본인은 에고티즘이에요. 에고이즘은 말 그대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고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에고티즘은 말 그대로 자기라고 하는 그 주체에 충실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에고티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기 중심적이다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자기다움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자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에고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에고티즘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계산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달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몰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세상과 나와의 대화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자동차 놀이에 집중할 때 세상 일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 놀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엄마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서는 자동차 놀이에 집중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자기 본의적인 행동입니다. 거기에는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이 없죠. 오로지 그 놀이에 집중하는 자기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에고티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 이론이 사실은 성립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사실은 이제 공감을 설명하는데 마음의 이론을 나중에 쓰긴 하는데, 공감도 자기 본의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의는 타인의 시선과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에고이즘,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시선과 관심도 끌려고 하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기주의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본능이나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한 이득을 최대한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다 에고이즘, 이기주의지만 물론 자살을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선과 관심을 필요로 할 때는 에고이즘에 입각한 행위도 나타날 수 있죠. 또 때에 따라서는 프로이드 이론에 따른 어떤 죽음 본능의 충동이 괴롭혀서 이 에고티즘, 자기 본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거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순간의 에고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동이 올라와서 에고티즘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고티즘은 자기 중심의 세계 인식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기다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 본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살에 이를 때 자살로 어떤 결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남은 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어떤 액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충동적인 어떤 자살 행위도 있지만 많은 걸 고민하고 유서를 남기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편안한 자기 중심의 세계 인식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살에 이르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범민을 했던 분이 자살로 종결이 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에 누구도 그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세계인식인 자기 본의성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흘러왔죠. 하늘의 별도 보고 하늘의 달도 보고 해도 보고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철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본성이 있는가도 많이 탐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 인식과 자의식, 자아의식이 확대되어 왔죠. 크게 이제 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세 가지로 보자면은 첫 번째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이 누구죠? 이게 행성들이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별은 항성이고, 그죠? 이 행성들이 움직여 가는 움직임을 봤습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이제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당시에 교황청은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막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 우리 지구가 있어야 되는 문제를 태양을 중심으로 했다는 이론으로 코페르니쿠스도 한동안 파문당하고 곤욕을 치렀고요.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완성을 했을 때 이제서야 더 이상 이 지구가 이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 자연에 대한 관찰은 그 뒤에 지동설로 굳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밑에 분은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을 통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을 수 있다. 하나의 물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물질들의 연합과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인간이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찰스 다윈 또한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 식물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그리고 인간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인간이 이 침팬지나 원숭이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찰스 다윈도 원숭이로 그려진 얼굴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지금 100여 년, 150년이 지난 현재 종의 기호는 이제 더 확실한 근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예. 그 진화가 되는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든 절대자가 창조를 했든 그 뒤에 일어나는 진화의 과정은 이제 모든 것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혁명에 대해서 다시 자기의 연구 결과가 새로운 제3의 혁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그 전까지 내려왔던 인간 무의식에 대한 것을 집대성해서 인간이 의식이라든지 혹은 이성적인 논리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역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오스트리아에서 프로이트 또한 파문에 가까운 어떤 모욕감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러나 지금은 1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쓰고 그리고 우리한테 숨어져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들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에고이즘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 에고란 말이 쉽게 우리한테 와닿는 것은 이 프로이드의 또 업적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다른 생물로부터 진화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에고의 기능을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봅니다. 매우 많이 봤던 그림이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아이스버그가 밑에 있으면서 표면에 드러난 것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흐름에서, 사고의 흐름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거대한 아이스버그에 있는 무의식의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간다는 거고, 후기에 가서 이걸 다시 구조적인 모형으로 바꾸었을 때도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지배를 당하지만 심지어는 에이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무의식에, 일부는 의식에 박혀 있다는 것이죠. 슈퍼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형학적 모형과 이 구조적인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거대한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이고의 기능 또한 의식과 무의식에 양분되어 있다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의견이었습니다. 좀 더 가면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유한적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걸 6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가 왜 자살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아마 원고의 제목이었을 것 같은데, 자살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자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보존 본능은 무의식의 지배를 무의식의 종족 보존 본능보다 현실 지배적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은 자아 본능이라고도 부르죠. 이 자아 본능은 의식이고 종족 보존은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자아 보존, 자기 보존 본능이 훨씬 더 현실에 많이 두드러져 있죠. 그래서 현실 원칙에 입각해서 그 에고를 바라본다면은 자살 행동 결코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 원칙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원칙에 충실한 그 자아의 관점에서는 자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살이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품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모르는 것이 인간은 왜 자살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원칙에 따라서도 에고의 입장에서 자살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여기에다가 죽음 본능을 끌어당기죠. 죽음 본능이 현실 원칙에 침투를 해서 자아를 약화시킨 결과가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의식과 전의식 혹은 의식, 무의식 사이에 억압 장벽이 있죠. 억압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서 무의식에서 충동들이, 이 본능들이 전의식과 의식 단계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억압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의식은 늘 의식으로 회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압 장벽을 계속 뚫고 올라오죠. 올라온 것은 기억이 되죠. 기억되지 않는 것은 환상이 되고요. 물론 이 환상도 무의식적인 환상이 있고 의식적인 환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본능의 이론과 이 현실과의 원칙입니다. 이 자아 본능은 자기 보존 본능이고 현실 원칙에 입각해서 매우 2차 과정의 사고 체계를 가집니다. 합리적인 사고죠. 충분히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자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자기가 현실에 타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차 과정의 사고가 충동적으로 내려간다든지 혹은 이것이 뚫고 올라왔을 때 비합리적인 사고가 의식으로 올라왔을 때 자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으로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에고티즘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에고티즘은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에고티즘은 나름의 현실 원칙 하에 자아를 자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전의식 이상의 단계에 항상 에고티즘이 작동을 하고 있죠. 네. 문제는 자기 자신의 자기다움을 남들의 자기다움과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다움에 너무나 깊게 몰두하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만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에고티즘 상태에서는 자기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빈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에고티즘에 대한 현실 원칙을 같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한 노력이겠죠. 결국은 이런 큰 틀의 맥락에서 우리가 자살 예방에 정책을 어디다 쓸 것인가 혹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현실 원칙을 충실히 이해하면서도 다른 대안으로서 새로운 합리적 사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요, 프로이드 이야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프로이드는 이제 초기에 리비도 하나만 생각을 했죠. 이게 삶의 에너지죠. 혹은 성욕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리비도. 프로이드는 인간의 기본 본능을 성 본능으로만 가정을 했으니까요, 초기에. 그러나 이제 20년이 넘어가면서 1920년이 되었을 때는 인간의 기본 본능을 죽음의 본능을 추가해서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이걸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로이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결론을 냅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멜라니 클라인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거의 정신분석 역사에 여성 정신분석학자들은 잘 등장을 하지 않지만은 훌륭하게 기여하신 사베나 슈필라인과 같은 러시아 최초의 정신분석학자죠. 그런 여성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죽음의 본능에 기여를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1920년이 돼서 좀 더 프로이드 입장에서 욕동 중심의, 이드 중심의 심리학에서 에고 중심의 결코 프로이드 때는 자아 심리학을 인정하지 않았죠. 프로이드 자신은. 그렇지만은 이고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 1920년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그 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죽음 본능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 본능과 에고티즘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있죠. 에로스는 말 그대로 삶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어떤 욕동에 이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락사라는 개념에 타나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좋다는 뜻의 히라보인 유와 그리고 타나토스가 결합된,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엄사이기도 하고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되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사가 도와주는 조력 자살이라는 말로 이걸 번역하는데 사실은 매우 틀린 번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타나시스를 번역할 때는 존엄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편안하게 우리나라 많이 부르는데, 안락사보다는 존엄사가 맞습니다. 원래 어원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좋은 죽음이 되기 때문에 안락사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본능 에너지의 어원을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가 봐야 될 사람 중에 시 인사이드 개념이 있죠. 시 인사이드는 실제로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죽을 권리에 대한 청원을 했던 당사자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 라몬 산페드로라고 하는 사지 마비가 된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몬 산페드로는 자신의 삶이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몬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이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이 보면은 바다의 격정과 풍랑이 삶의 방식을 가르친 것이라면 노을 앞의 넉넉함과 평온함으로 놓여진 바다는 다름 아닌 죽음의 방식을 설명한다. 정확히 이거는 자아중심적인 사고죠. 에고티즘이죠. 에고티즘. 지극히 평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고요.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이 라몬 산페드로가 침대에 꼼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바다를 상상을 하는 이야기죠. 상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티즘의 한 정령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또 실제 라몬 산페드로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 때 도와움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왜 죽으려고 하죠? 했을 때, 글쎄요, 내가 죽으려는 건 이런 삶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가치 없다고 말하면 다른 전신마비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난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살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나의 죽음을 도와준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우 논리에 가득 찬 이야기죠.
각자의 삶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이야기로 에고티즘을 표현합니다. 라몬의 죽음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책 제목이 저렇게 마지막 자유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라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왜냐하면은 그렇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많은 스페인 국민들이 그러면서도 투에 대해서는 그 열광을 하죠. 소를 찔러 죽이고 피가 토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라몬이 죽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모순된 거죠. 그리고 우리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주변에 많을 거예요, 아마. 격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살 예방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 과학적 인간의 이중성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함께 있어야 사실은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이나 혹은 전 세계적인 어떤 모습을 뭐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지금 뭐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고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또 터졌죠. 그러면서도 세계 평화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런 식으로 또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라몬의 죽음을 스스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분의 성찰을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닌 것이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을 만약에 다룬다면은 청소년들의 자살에 있어서 밤 10시 반까지 살인적인 그 학업에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이 헌재와 같은 과학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져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치열하게 경쟁만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게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그런 문화들에 대한 비판도 역시 같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범한 상태가 됐을 때 자살 예방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루는 관점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에 이르는 자살에 대한 생각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을 해야만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자님 잠깐 볼게요. 공자님의 한마디 중에 이런 게 있죠. 삶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모른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겠다. 공자의 죽음론이에요. 매우 명쾌한 에고티즘이에요. 공자는 말 그대로 인에 대한 사상, 인의 예지로 표현되는 인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도 바로 어질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공자의 죽음론은 삶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비판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의 의지를 더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좋은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후세계에 대해서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정확히 이거는 이제 20세기의 비판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명제와 일치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알 수 없는 것에서 침묵하라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 하는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하고도 결합이 됩니다. 네. 공자의 죽음론이고요.
그 뒤에 한번 더 볼게요. 예, 쇼펜하우가 200주년 때 나왔던 독일에서의 우표입니다. 쇼펜하우의 인생론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르투르 쇼펜하우가 이야기했던 에로티즘에 대한 에고티즘에 대한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첫 줄에 나왔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내가 표상하는 것이다. 세계는 원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의 반영일 뿐이다.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다고 하는 현대에도 이 명제는 확실히 철학적으로 유효합니다. 내가 없다면은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거는 니체로 내려갑니다. 니체에게도 이와 같은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영혼 회귀와 같은 사상으로 이어지죠. 그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지극히 나 중심의 세상이죠. 내 중심의 세상이고요. 쇼펜하우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고독을 승화시켰고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면서 장수하셨어요. 평생 동안 이 30살에 냈던 책이 100권도 안 팔리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만은 그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은 쇼펜하우가 60살이 넘었을 때 우리 나이로 환갑을 지났을 때 그때서야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쇼펜하우는 잡문이라 생각하고 썼던 쇼펜하우의 그 인생론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 짧은 에세이와 같은 그 책들이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쇼펜하우의 30년 전 책이 다시 팔리게 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독일계에서도 있었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70이 넘은 나이에 병원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산책을 큰 개를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죠. 외로움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뭐 수없이 많은 명제들이 쇼펜하우의 글귀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에고티즘에 입각한 말들이에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 나태주 선생님의 식구. 나태주 선생님 식구 또한 에고티즘이죠. 지극히 자기 자신에 충실하는 것들이죠. 까미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프랑스 표현으로 했을 때 시지프가 되지만 사실은 시지푸스죠. 시지푸스의 이야기를 보자면은 이게 바위를 계속 굴려야 된다 이거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은 시지푸스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참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굴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산의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을 향해서 가는 투쟁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미끄러지더라도 언젠가는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행복한 시지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지푸스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거고 또 시지푸스가 언젠가는 저기 언덕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의 주제는 오직 하나다. 바로 자살의 문제다. 그리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라고 까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유명한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까미의 철학은 실존 철학이었고 실존 철학의 핵심에 자기 자신에 충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시 에고티즘의 반론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한 사람을 더 볼게요. 쉐렌 키르케고르죠. 덴마크의 철학자였었고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그 문을 활짝 열어지킨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키르케고르의 명제 또한 에고티즘을 반영해요. 존재의 문제는 결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다. 존재란 말에 삶과 죽음이 다 포함되거든요. 결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다. 셀프는 셀프다. 나는 나다 하는 거죠. 요즘은 자기 심리학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심리학. 이 자기 심리학 안에 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자기 효능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자기 의식도 있고, 자기 믿음에 대한 문제, 자기 신뢰, 자의식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극히 셀프의 시대죠.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외롭지만은 견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에고티즘이 잠깐 보이네요. 에고티즘이 보이고요.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자, 인디비듀얼리스트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고요. 에고 센트리즘이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자아 중심 이런 것도 보이죠. 이게 셀프를 다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셀프를 학자들마다, 정신분석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셀프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해줘야만 서로 소통이 될 정도죠. 제가 이야기하는 셀프는 정확히 하인츠 코흐트의 셀프입니다. 자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만한 코흐트의 셀프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그렇다면 자살은 혹시 에고이스틱한 이기적 행동은 아닌가? 셀피시한 건 아닌가? 이기적 행동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추구가 목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타협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에고이즘이에요. 이기주의자. 많죠, 주변에 이기주의자 굉장히 많은데 자살에 이르는 분들의 행동은 이기적 행동인가? 그거는 타인들이 봤을 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기적인 것과 에고티즘을 구별하는 이유는 지극히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자기 본의적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 자살로 생을 마쳤으니까 저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에고이즘이겠지만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에고티즘일 거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50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시대의 종의 기원을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우리는 우리 몸이라고 하든지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50년 전에 쇼크를 줬던 책이죠. 우리가 바로 유전자를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우리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유전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체적인 것의 유전자도 있지만 문화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밈이라는 단어를 썼죠. 문화적 유전자인 밈과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많은 것의 역사들이 사실은 유전자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유전자가 움직여가는 방식은 매우 이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셀피진 40년 특집이죠. 똑같은 출판사에서 한국에서도 40년 전에 나왔고 지금도 50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을류문화사에서 나왔던 책이고 예, 옆에 거는 뭐 이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뭐 다시 번역이 되는 책인데 뭐 여러 가지 종의 기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읽어볼 만한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본의성은 죽음 본능의 의식화 과정인가? 아까 우리 아이스버그도 생각해 보시고 이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제가 임의로 그렸던 그림에서의 죽음 본능이 의식으로 올라온 과정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다. 죽음 본능이 의식화된 것은 아니다. 자기 본의성은 자기 본의성에 다른 패스웨이가 따로 있다. 죽음 본능이 변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근거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견해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기 본의성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움직임이 이기적 유전자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존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하기보다 유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 유전자를 어떻게든 간에 남기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자살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에피스테메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테크닉과 그러니까 경험을 합치고 신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죠. 나의 온전한 지식 체계,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 나름의 어떤 지식 체계를 수립한다면은, 에피스테메가 선정이 된다면은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셀프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기 존재감을 포함한 자기 인식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리고 최소한의 끊임없이 감정 교류의 대상을 찾으려고, 저거는 동물도 포함이 되고 식물도 포함이 되고 인간도 포함이 되고 모든 자연도 포함이 돼요. 이 가을날 이 자연 속에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집에 멍멍이가 있으면 멍멍이하고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진실한 친구하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감정 교류죠. 어떠한 감정 교류의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역설적으로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본의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의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이기적 유전자, 에피스템의 존재감, 감정 교류의 대상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자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런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행동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 보죠, 우리도. 근데 단순히 거울을 이렇게 미용의 목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사진 작가인 까르띠에 브레송을 부인이 그린 거예요. 부인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부인 또한 사진 작가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진 작가잖아요. 사진 작가인데 그림을 그려요.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그려보는 까르띠에 브레송을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브레송이 피사체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는 객체인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사진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반복과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체가 거울에 비치고 거울에 비친 실체가 다시 그림을 그려지는 과정에서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계속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계속 비춰보면서 차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에고티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할 때, 똑같은 것 같아도 매일매일 달라지는 일상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공감을 한다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인지학의 관점과 위기지학의 관점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위인지학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 주냐 그러는데, 사실 배워서 남을 줘야죠. 배워서 남을 주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죠. 지금 뭐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런 것들은 다 위인지학의 관점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기지학의 관점이 필요하다. 남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도 내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관심 있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라서 위기지학의 관점에서 저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에고티즘에 입각한 공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위기지약의 관점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예, 뭐 입장에 동일하면 늘 제가 마지막으로 쓴 슬라이드죠. 그래서 예, 자살에 대한 에고티즘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입니다. 예, 일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들의 이상한 편견이 있어요. 존엄사를 선택하신 분은 존중을 좀 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자기 힘만으로 이제 자살을 선택했을 때는 우선 의아하게 생각하고 비난부터 먼저 하려고 하죠.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입니다. 거꾸로. 오늘 언급 안 했습니다만은 질 들레지라고 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70세 생일날, 10세 생일을 지나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자살을 했었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여전히 근데 그분은 존중을 해요. 그분의 철학 체계를 굉장히 존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어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안락사든 자살이든, 안락사란 말을 참 안 쓰기로 했지, 내가. 존엄사든. 죽음을 맞이한 그분에 대한 그 존중, 비난 이전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만 해도 그래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아쿠타카와 유노스케 상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이 있는 100년이 넘은 상일 거예요. 그게. 그 문학상을 타면은 굉장히 큰 문학가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나생문이라는 영화의 원작 기자죠. 나생문을 또 모르는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쿠타카와 상을 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그 아쿠타카와 유노스케인데 그분이 35세 자살을 하신 분이세요. 네. 일본 문학의 그 대표하는 문학자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 사람만이 또 위대한 인물이니까 자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은 그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좀 따라가서 알 수 있는 케이스들이죠. 아쿠타가가 35세 죽어야만 되는 어떤 그 사람의 고민. 아까 질 들레즈가 70에 죽어야 되는 고민. 우리 주변에도 또 있죠. 전혜린 작가와 같은 예전에 그러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문화를, 이게 특별한 형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거에 든 것을 잘 존중해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요. 예. 근자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을 존중한다면은 의미를 더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보건복지의 영역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짜고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 체계를 짜고 이러다 보니까 좁혀진 거죠. 네. 너무나 좁혀놓은 거죠. 심지어 제가 가장 좀 너무 의아해하는 곳은 자살 예방 혹은 자살 방지 클리닉과 같은 이런 거예요. 이걸 클리닉의 관점으로 봐야 되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좀 더 자살을 큰 틀에
철학적인 문제, 인문학적인 문제로 성찰을 좀 넓혀야 된다. 자살에 대한 문제를 사회 전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뭐 면담을 몇 건 했느니 이거 갖고 뭐 자살률이 뭐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줄었느니 우리 시는 줄었다는 등 뭐 이런 도토리 키재기식과 행정 편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하는 한 자살에 대한 편견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행정안전부는 당장 자살률을 각 시도별로 뭐 내는 거를 중지하라. 그리고 각 시군도 매년마다 각 자기 시에서 자살률만 준다면 된다는 그런 지극히 에고이즘에 강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큰 틀에서 나라 전체로 보고, 그리고 해마다 이게 떨어지니 많이 해서 이렇게 호들갑 떠는 신문 기자들 전혀 평상시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큰 성찰이라 한 듯이 막 마구 써대는 그런 기사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살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자면은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죽음에 대한 거를 늘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야 자살에 대한 편견이 줄고 좀 더 성숙된 문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은 지옥처럼 살면서 자살한 사람을 보면은 자살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큰 모순점이라 생각을 해요. 강의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하는 예방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게 습득하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쉬운 프로그램. 효과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전화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화 상담은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언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화 상담만으로 효과를 측정하지 말고, 전화 상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전화 상담은 상담대로 유효한데 그 전화 상담이 효과가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전화를 해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몇 마디라도 나눠야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을 단순하게 양적인 평가를 하는 거 좀 과감히 없애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도 더욱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부하는 모임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